안녕하세요. 축제 기간인데도 축제에 참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주시는 학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수 옵니까? 어제 왔다. 아버지 왔다 갔어요. 노래 4개만 하고 1000만 원 받아. 아유, 저는 한다고. 저는 그죠? 자, 오늘 우리 주제는 이승의 현실대로서의 국가.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마지막 부분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현실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달리 이해하는데 좀 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워낙 나 교수님 강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 개념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해결 정의사항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해결 정의사항의 이 논리적인 토대 기초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경험하게 될 텐데요. 사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정치철학, 사회철학 영역이 또 철학, 역사철학이 사실 한편으로는 자유철학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나름대로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영역입니다. 이 해결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 개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해석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아마 우리 이 나종석 교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자유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가장 크게는 제가 어렴풋이 읽어보니까 칸트의 자유 개념을 가져와서 해결 자유를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해결은 그 자유 개념을 자기 글에서는 여기저기서 다르게 방식을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자유가 해결한테 쓰는 법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또 혹은 정신의 본질이기도 하고 혹은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전개되는지를 오늘 나종석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강연을 해주실 나 교수님께서는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독일 에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요. 울산대 연구고 교수를 거쳐서 연세대 지금 현재 복합연구원에서 HK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삶으로서의 철학, 사이와 연대, 해결 정치 철학의 통찰과 맹목, 특히 차이와 연대는 저희 대한철학회 운제 철학상이 있습니다. 저희 목요철학원 원장님이신 우리 백석인 원장님 호가 운제입니다. 운제 철학상이 있는데 제2회 운제 철학상 학술상을 수여했던 아주 방대한 책인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꼭 한번 사보세요. 한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해결 사회정치 철학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읽어도 해결 정치 철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써놓은 글입니다. 이거 살펴보시면 그 최근에 나온 해결 정치 철학의 통찰과 맹목도 아주 좋은 논문들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한테 해결 이해에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입니다. 자, 나종석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선생님 분에 넘치는 소개에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오늘 계명대학교에서 특히 목요철학 콜로퀴움에서 여러 선생님들 또 학생들 앞에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기쁜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리 백성균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 또 눈에 보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티안 또 독일 친구도 있고 해서 더 사실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결의 역사철학, 정치철학 그것을 이제 국가라고 하는 어떤 이성의 현실대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초점을 두고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제가 발표집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발표된 것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는 글이기 때문에 약간 그 체계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제가 못다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집에 가셔가지고 혹은 집에 가시면서 그 글을 한번 들춰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영화관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렇게 한 어폐가 있습니다만 참 즐거운 또 약간 아쉬운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문학에 관련된 대목인데 제가 계명대학교 정문에서 일하시는 수희 아저씨께 인문대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인문대를 모르더라고요. 계명대 인문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문대가 뭐냐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영화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이 인문학 혹은 철학의 위상이 이렇게도 쪼그라들어 있나 하는 그런 자괴감 비슷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자괴감 때문에 약간의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오늘 아까 이재성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들어올 때 많은 젊은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 녹듯이 풀렸습니다. 역시 계명대학교는 아직도 인문학에 대한 열정, 철학에 대한 열정이 살아 숨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더더욱 기뻤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들어가는 인사말을 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의 현실, 제가 이제 요청받은 사실 강연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성의 현실 테러스의 국가, 그 다음에 철학과 역사 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헤겔이 국가를 이성의 현실대로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법철학과 역사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헤겔의 정신철학, 특히 이제 객관정신의 영역에 속하는 두 학문 분과가 법철학과 역사철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철학과 역사철학을 이성의 현실대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시각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헤겔의 어떤 실천철학, 넓게 말하면 사회정치철학에 대한 기본 어떤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로서 저한테 이성의 현실대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략 60분 정도 60분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아간 그런 자료집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원래 읽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헤겔이 왜 문제인가, 특히 사회 정치 철학 영역에서 왜 헤겔이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또 제 앞서서 몇 번의 강연이 있었고요. 형이상 특히 다음 주에는 또 절대정신의 어떤 철학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으로 얘기됩니다만 왜 오늘날 헤겔의 정치 사회 철학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습니다. 모든 주제가 그렇듯이. 그렇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헤겔의 사회 정치 철학의 현재성은 여기 제가 볼 때 원자론적 자유주의와 연대적 자유를 대비를 시켰던 것처럼 저는 어떤 연대적 자유에 대한 어떤 그 통찰, 그것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연대적 자유의 이론으로서의 헤겔의 국가이론 혹은 자유이론, 정치이론이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여기서 헤겔의 정치 사회 철학의 현재성, 현재적 의미, 왜 오늘날 사회 정치 철학이 헤겔의 사회 정치 철학이 언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대적 자유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를 놓고요. 그 연대적 자유가 극복하려고 했던 어떤 사유의 어떤 대상이랄까요? 이것을 소위 원자론적 자유주의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양 정치 철학의
의 어떤 지평 혹은 논쟁의 용어로 보면 존 롤즈가 1971년도에 정의론을 출간한 이래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정치 사회 철학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학생들 역시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주로 공동체주의적 자유 이론을 가지고 이제 롤즈의 자유주의 이론을 이제 비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샌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각주 같은 데서 각주의 형태에서 언급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공화주의적 정치 철학, 정치 이론의 모형을 해결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책이라든가 이런 한국에 그동안 몇 권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롤즈의 책의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화주의적 자유 이론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샌델이라든가 또 샌델의 박사학위의 지도자인 지도교수인 찰스 테일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해겔의 정치 사회 철학의 현재적 의미를 공화주의적 혹은 공동체주의적 어떤 정치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샌델이라든가 찰스 테일러의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마찬가지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논쟁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적 자유라든가 혹은 공화주의적 자유 이론이 자유주의 이론을 완전히 거부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의 논의라고 한다면 무의미하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샌델이나 찰스 테일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자유 이론을 긍정하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공화주의적 자유 혹은 저는 연대적 자유라고 하는 용어를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공동체주의적 자유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해겔의 사회 정치 철학의 어떤 현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주로 공동체주의적 혹은 공화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네임이 어떤 명명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들의 공통의 열망은 해겔의 정치 철학의 열망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들의 공통의 열망은 사실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인 어떤 근대의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와 고대의 공화주의적인 전통에서 나오는 어떤 자유를 종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해겔이 또 다른 현대의 해겔을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런 어떤 해겔의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어떤 추동력이랄까요? 사유의 추동력 혹은 이상 해겔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서의 어떤 공화주의적 자유와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 자유 사이의 어떤 변증법적 결합이 과연 충분하게 서술되고 있고 설득력 있게 해명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많은 쟁점들이 있는 것이고 또 각자가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단하게 해겔의 정치 사회 철학의 핵심적인 어떤 관심사항이랄까 해겔 정치 철학을 추동시켰던 그런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바로 어떤 고대적 공화주의적 자유와 근대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어떤 결합, 종합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보면은 해겔이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철학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마지막에 우리가 법철학, 역사철학과 연관해가지고 어떤 이성적인 국가가 갖고 있는 유럽 중심주의적 태도 혹은 서구 중심주의적 태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해겔의 이 어떤 국가 이론 속에서 해겔이 해결하고자 한 그런 어떤 공화주의적 자유와
어떤 개인주의적 자유, 이 어떤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어떤 현실적 합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지평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과 민주주의의 어떤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큰 파도로 제기되고 있는 이 마당인데 과연 경제민주화가 개인의 자유, 어떤 재산권의 자유, 소유의 자유, 혹은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냐,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어떤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그 전제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혹은 위험한 어떤 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어떤 염려가 깔려 있습니다. 일각이라기보다는 사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제가 볼 때 적어도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자유, 어떤 시장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가장 잘 효율적으로 작동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의 광신에 가깝게 어떤 널리 퍼져 있고 또 이러한 어떤 담론과 태도들을 정말 그 한국을 주도하는 그런 언론들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각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하여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 화두가 던져주고 있는 주제는 바로 시장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화주의적 자유와 근대의 개인주의적 자유의 어떤 결합의 어떤 시도의 현상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공화주의적 자유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라고도 얘기했고 연대적 자유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집단적 어긴 자기 통치의 이념에 근거를 둔 자유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공화주의적 자유는 사실은 폴리스적 자유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뭐 우리 데모크라티에서의 데모스라고 하는 그것을 피플이라고도 하고 그 피플을 인민이라고도 하고 국민이라고도 합니다만 하여간 인민이 혹은 국민이 여기 대구에서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국민이 혹은 피플이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피플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어떤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또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자기의 공통의 관심사들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단적 자기 통치, 즉 집단적 자기 지배죠. 그게 민주주의죠. 말 그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정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피플들이 모두 자기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관심사항들을 사대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떤 소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 아닌지 어떤 외국과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그런 공통의 어떤 관심사항들을 공통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행위, 그런 것에 대한 개방성, 그런 것에 대한 참여의 권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적 자유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자치죠. 사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인민의 자치라고 하죠. 국민의 자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 민주공화국의 의미하는 바와 바로 주권의 최종적 주권의 소유자로서의 국민, 피플. 이 피플이 자기에게 속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행위 과정 전체를 어떤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미의 자유와 지금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유와는 좀 사실 좀 사뭇 다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어떤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기도 하고요. 주로 어떤 국가라든가 외부에 강제가 없는 그런 상태로서의 어떤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건 소극적 자유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떤 외부의 강제, 국가의 강제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데 반해서 공화주의적 자유, 공동체주의적 자유라고 하는 건 항상 특정한 정치적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일반의 공통의 자기결정의 권리로서의 자유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제 사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와 어떤 민주주의 사이에 혹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인 집단적 자기 어떤 통제 사이에는 상당히 긴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자유 사이의 긴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시장과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어떤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어떤 그 긴장, 그런 어떤 구별 이런 것들을 대충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그런 문제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해겔이 사회 정치 철학, 법 철학, 역사 철학에서 그런 이제 자유의 개념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해겔의 어떤 자유 개념과 이성 개념의 연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지에는 아마 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겔이 얘기하고 있는 이성 혹은 자유의 개념 같은 것들은 이미 앞에서 즉 저보다도 더 이제 해겔의 논리학이라든가 형이상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간단하게 해겔은 이성을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재승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율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다 알다시피 아우토노미의 어떤 번역어인데요. 아우토는 또 어떤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노미는 노모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입법하는 거죠. 아우토노미라고 하는 자율성으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부여한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칸트가 자기 입법의 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입법의 원리. 여기에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칸트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자기 입법의 원리를 주로 칸트는 도덕 철학의 기본 원리로 삼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인간이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시금석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입법의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법의 원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통치인데 이건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는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법률을 제정한다는 얘기는 이 법률이 적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공통의 구성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 논리적으로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타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법을 자기가 스스로 제정을 하고 혹은 떠올리고 그 법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행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자유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로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하는 자의, 변덕스러운 이런 어떤 단순한 선택의 자유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물건을 고르는 의미의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물론 함축하고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한 행위가 적어도 도덕적인 어떤 형용사, 도덕적이라고 판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될 수 있는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율성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겔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헤겔에게도 자유의 개념은 자율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율성의 이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칸트와 아까 이재승 선생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칸트와 헤겔의 어떤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책이라든가 여러 글에서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칸트와 헤겔이 동일한 자율성의 이념을 해석은 하지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부여라든가 해석의 차이가 있고요. 그런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사실은 헤겔은 칸트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중요한 통찰들을 칸트가 해결하지 못한 혹은 칸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연대적 자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유에 대한 풍부한 사색 생각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칸트의 연속성, 칸트와 헤겔은 연속성과 이제 불연속성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 아는 사항이긴 하지만 사실은 칸트가 이 자기 입법의 원리로서의 자율성을 도덕의 세상의 원리로 설정하게 된 데는 사실은 루소의 영향이 지배하고요. 사실은 자기 입법의 원리라고 하는 용어는 칸트의 용어가 아니고 사회계약론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그런데 칸트와 루소가 다른 것은 루소는 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화주의적인 자율성의 이념에 입각해가지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자기 입법의 원리를 얘기한 데 반해서 칸트는 그것을 도덕의 원리로 변형시킴으로써 이제 자율성의 이념에 대한 확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루소가 어떤 자기 입법의 원리로서의 어떤 자율성 이것은 적어도 공화주의적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뒤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계속 특정한 집단을 얘기하는 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때 이 피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피플이라고 할 때 피플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혹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근데 피플은 단순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인민의 주권이라고 할 때 이때 이 피플은 한국민, 미국민, 일본민을 얘기하는 것이지 만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피플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피플을 용어로 보면 네이션의 의미도 네이션을 피플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하고요. 나쪼라고도 하고 복잡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긴 한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피플이라고 할 때 피플은 단순한 그냥 모든 사람들은 아니다. 피플이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로서 자기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피플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피플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역사성과 사회성이 각인되어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공화주의적 자유는 이런 어떤 특정한 집단의 역사적 사회적인 어떤 배경들을 깔고 이렇게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달리 말하면 국가를 이해할 때도 그런 국가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역사적인, 문화적인 어떤 소속감, 정체성, 집단적 의지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조건들, 정치적인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거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일정한 유보가 있는 거죠. 적어도 공화주의적 자유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 아까 피플을 뭐 우리가 한국민, 미국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 인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열어두고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즉 전 인류 전체가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집합적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공동의 사안들에 대해서 단일한 국가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의지를 행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볼 때는 그건 쉽지 않다. 유럽연합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는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유럽연합 역시 공통의 집합적인 정치적 어떤 의지결정들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요즘 벌써 몇 년 됐지만 경제 위기 때 어떤 그런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여타 나라들을 유럽연합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그런 걸 결정할 때 어떤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전 인류가 그런 어떤 공통의 어떤 집합체로서의 피플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래의 일이라고 열어두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피플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인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공화주의자들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합적인 자기의지의 결정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이해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세계 시민주의적인 그런 시각과는 좀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여기서 못 박아두는 것은 과연 그러면 공화주의적인 집합적 자기결정의 의지를 자율성의 핵심으로 놓는 그런 시도가 과연 세계 시민주의적 이념과 완전히 결합될 수 없고 모순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 혹은 제가 아는 바로서 공화주의적 전통 이론에서 어떤 합당한 세계 시민적 이상을 구상한 그런 이론가는 없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한번 내가 앞으로 그런 어떤 이론 영역에서 새로운 세계 시민적인 그런 이론들을 어떤 공화주의적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욕망과 야망을 갖추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 오늘의 강연은 엄청난 성공과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이성의 자율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공화주의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해겔의 법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자유의 이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유의 이념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이론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겔에게서의 자유, 아까 이성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 어떤 형태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겔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중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해겔은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륜적 삶, 혹은 국가라고도 좁게 말하면 국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인륜성의 어떤 구체적 제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를 하면 인간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사회적 관계의 어떤 대표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가족 관계고 시민사회에서의 활동이고 국가의 구성으로서의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인데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같은 거, 혹은 한미 FTA, 이런 건 정말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들이에요. 혹은 대학의 구조조정, 여타 혹은 남북 문제 같은 거, 지금 사실 올 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워낙에 그런 전쟁의 위기에 둔감해가지고, 근데 우리 크리스티안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도 하고, 저한테도 몇 년 전에 사귄 일본 학자가 4월 달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4월 중순경 이화여대 대해 강연차 초청을 받았는데 4월 11일 이후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일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가지고 누가 아냐 이 세상에 그 상황을 누가 어떻게 알겠냐. 나도 모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 그와 같이 어떤 전쟁의 어떤 위기가 지금 사실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밀수해서 혹은 중국이나 미국이 결정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 나의 삶의 어떤 자유의 실현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구성원인 한 국가의 활동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가능성들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국가는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고 그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 시민사회는 주로 어떤 그 부르주아적 시민사회라고도 얘기하지만 하여간 다양한 형태의 직업의 활동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이 적어도 자기 실현과 무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실현 혹은 자기 자유와 무관하지 않으려면 이 직업은 적어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선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직업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요.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직업이 보장돼야 되고 그런 직업을 통해서 적어도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대학에서도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금 이제 실업자는 또 아니죠. 엄밀한 의미는 실업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 직업을 가졌다가 이뤄야 실업자가 될 텐데 이건 뭐 직업도 갖지 못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취업 준비생인가요? 취업 준비생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뭐한데 하여간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면 이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또 달리 말하면 자기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면 일본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든가 혹은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신분제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됐던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아버지가 농민이면 뭐 자기도 농민이고 자식도 농민이는 그런 세상을 상상을 해본다면 그때 나에게 어떤 내가 노비로 태어났으면 노비의 역할을 하고 내 자식도 노비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그걸 직업이라고 넓게 칭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기의 자유의 실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 다양한 가치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사회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겔이 볼 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나지 않으면 자아 실현이 자기의 어떤 실현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제가 어떤 사랑과 연관해가지고 혹은 원자론적 개인주의와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개인이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로서 클 수 없다는 얘기죠. 뭐 요즘 신문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3살 낸 자식을 막 5층 밖으로 던지는 부모, 뭐 태어나자마자 혹은 죽이는 부모, 혹은 찡찡 애 온다고 때려 죽이는 부모, 이런 부모 밑에서 그 죽이는 경우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데서 자라면 애가 온다고 매일 주먹질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자아로서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가족에서 어떤 보살핌을 받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해겔이 볼 때는 자율적인 시민으로서 자율적인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겔은
일륜적인 어떤 제도, 즉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적 제도로서의 세 가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제도, 그 다음에 시민사회적 제도, 그 다음에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뭐 날카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 세 가지 개념, 시민사회, 가족, 국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다 상호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해겔만이 강조한 건 아니지만 해겔은 적어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타자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원자론적 개인주의 자기 파괴성과 이제 불충분성에 대한 성찰로 넘어갑니다. 해겔의 철학은 여기서 제가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즉, 해겔 과연 이런 얘기가 해겔만의 고유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건 제가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해겔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 낭만주의자들이 다 공유했던 얘기고 다 강조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해겔만의 얘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복잡한 논쟁은 생략을 하고 해겔 역시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타자와의 성공적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고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왜 문제가 되느냐?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왜 문제가 되냐? 당연히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타자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내재적 속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타자와의 관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렵게 얘기하면 타자가 자기를 형성하는데 본질적이다. 즉 타자가 없이는 자기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즉 타자와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자기를 자기에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역설이기도 합니다. 해겔의 변증법이 갖고 있는 매력이기도 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자기가 자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코 타자는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타자의 내재적 어떤 속성들, 성격들 이런 것들을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껏해야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계약의 상태를 어떤 타자와 관계의 어떤 전형적인 상징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계약, 자기의 이익을 어떤 추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하는 그런 상태로서만 타자와의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자의 관계를 도구적인 혹은 유용성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해겔이 바라보는 원자론적 개인주의인데 이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사실은 놀랍게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시장사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결코 타인을 자기로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타자가 곧 자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내재적인 관계를 시장에서는 추구할 필요가 없죠. 자기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면 이제 계약이 끝나거나 혹은 작별을 하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제가 해겔과 더불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겔이 보여주는 바 간단하게 원자론적 개인주의의 모순은 그런 거죠. 시장사회에서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타자의 도움을 혹은 타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경우를 상상을 해보면 그런 어떤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뭐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사기꾼이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어떤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타자를 도구화시키고 타자와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사기꾼으로서 사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타자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원자론적 개인주의는 사실은 타자를 자기로부터 배제하면서 동시에 타자와 관계하는 것이죠. 이게 참 말이 어려운 거지만 쉬운 얘기죠. 타자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타자를 도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적인 의미에서라도 타자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자기가 추구하는 이익이라든가 어떤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사회는 이런 역설적인 어떤 이중배반적인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결은 시장사회 혹은 더 넓게 말하면 시민사회가 이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시장이 조율되고 합리적으로 규제되지 않으면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인간관계를 도구적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사실 타자에 대한 무관심 혹은 타자에 대한 파괴이기도 하지만 이 타자에 대한 파괴는 동시에 자기 파괴죠. 아까 얘기했듯이 타자가 없으면 어떤 거짓말할 존재도 없고 사기칠 존재도 있을 수 없고 이윤충을 할 수 있는 동반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를 마냥 배제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론적 개인주의에서는 그런 타자를 항상 도구적이고 유용한 관계에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은 그런 원자론적 개인주의의 어떤 자기 파괴를 이제 비판하고 있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결이 7페이지네요. 보면은 인간의 사회성과 역사성의 이중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아까 얘기한 것과 연관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자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은 좀 더 자기의 어떤 용어로서 타자 속에서 자기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 속에서 자기로 존재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의 자유에 대한 최고의 개념 규정이고 해결의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해결의 사회 정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해결이 자기 자신과 타자가 함께 사유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8페이지 이하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8페이지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타자가 왜 근원적으로 자아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 그걸 요즘 낙강 이야기하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대한 욕망이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타자에 대한 욕망을 욕망한다. 너무나 어려운 얘기 같지만 너무나 쉬운 얘기죠. 이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요즘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제가 말을 쉽게 할 수 없는데 남녀 간의 사랑의 전형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남자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여자를 보고 뿅 가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자에게 어떤 감정을 고백하기 위해서 선물을 고를 때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경험을 다 했을 겁니다. 그 선물을 고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죠. 그 선물을 받는 여자의 화사한 웃음이라든가 어떤 그때의 감정, 그때 유대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누구나 다 흐뭇해하고 누구나 다 어떤 그 흥분된 감정을, 고양된 감정을 느끼죠. 즉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타자의 시선을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죠. 즉 상대방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타자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보일까? 내가 꽃을 샀을 때 혹은 결혼 반지를 내팽개치지는 않을까?
그때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자기 존재가 파멸되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건 없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거라고 미리 예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산 선물이 내미쳤을 때, 장미꽃이 짓밟혔을 때, 그때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 참을 수 없는 수치, 불욕, 어떤 자기 부정이죠.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고 타자의 욕망에 끌려 있는 거죠. 타자가 즐거워하면 자기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그런 것을 삐뚤어지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게 이제 극단이죠. 우리가 요즘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을 건 다이어트 투쟁을 하고 있죠. 저 역시 지금 오늘 또 사실 목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만 또 살 뺀다고 점심도 소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떤 날씬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즉 타인의 시선을 소비하기 위한 열망으로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자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타자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해겔에게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제가 뒤에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해겔은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즉 랭보의 타자는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얘기와 사르트르의 타자는 바로 타자의 시선, 타자의 눈초리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배리적인 두 가지 측면들을 해겔은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머무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타자의 이중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생명을 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서의 타자의 시선일 겁니다. 존재화무에서 사르트르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듯이 어떤 방을 은밀하게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을 때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엄마나 아빠, 선생이나 친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충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방에 있을 때, 인터넷에 있을 때, 인터넷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고 있다, 혹은 했을 때, 그때 옆에서 유령처럼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타인의 시선은 죽음이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일상에서 너무나 경험하고 있고 저 역시 육체적으로 그렇게 큰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르트르가 존재화물을 쓰면서 있는 타자의 시선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사르트르의 자서전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11살 때 사르트르의 자서전을 보면 11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주위를 자전거를 타고 빙빙 돕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르트르는 사팔뜨기예요. 눈이 사팔뜨기에서 이 여자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저렇게 째려보고 욕하는 듯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11살 때 멋진 자전거를 갖고 여자에게 폼 잡고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빙빙 돌고 있는데 그 여자의 소녀의 반응은 바로 찢어지는 듯한 눈. 아주 그날 이제 죽음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르가 바로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역설적으로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지만 아까 어머니에 의해서 버림받는 어린아이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또 동시에 타자는 지옥이면서 동시에 선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즐겨 사용하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 역시 아기를 키우면서 여러 번 경험한 겁니다. 아기를 키워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6살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컸어요. 그렇지만 딸을 혼자 두고 나갈 때 딸에게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4살이나 3살, 2살 때 어린아이가 엄마가 애야 집에 있어라 엄마 장 보고 올게 할 때 이 나가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사실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죠. 반복해서 엄마가 진짜 와요.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아 진짜 엄마가 오는구나. 나를 버리는 게 아니구나. 아 나가 적어도 엄마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게 바로 타자에 대한 성공적 관계고요. 타자와의 성공적 관계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타자의 욕망을 풍부하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아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독방에서 자기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타자와의 성공적 관계를 통해서만 즉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서만 혹은 친구의 우정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아 내가 그래도 괜찮은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선물이죠. 어머니의 보살핌은 즉 타자의 보살핌은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고요.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왜? 타자로서의 엄마가 자기를 버리면 결코 자기는 자기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자는 선물이자 동시에 어떤 지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자택일에 어떤 굴복을 합니다. 저는 해겔 철학과 더불어 해겔한테 배운 거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문제를 좀 양자택일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겔은 이 타자의 이중성, 지옥으로서의 타자와 어떤 선물로서의 타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자와의 관계와 자기 관계의 변증법적인 종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르트르가 타자의 시선을 지옥으로 봤기 때문에 타자와의 화해할 수 없는 갈등, 투쟁을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어떤 이중성, 즉 타자 속에서 자기로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이제 간단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른 주제. 해겔이 강조하는 바 역사성과 사회성을 달리 말하면 전통입니다. 인간은 전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전통은 억압이기도 합니다. 그죠? 전통은 우리를 억압하기도 해요. 전통은 우리를 수능적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전통은 우리의 상상력을 마비시키기도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전통 속에 살아가지 않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전통 속에서 우리는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듣고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를 듣고서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들, 자기에 대한 생각들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들을 해겔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겔은 전형적인 의미의 계몽주의자는 아니죠. 전통을 미신으로 생각하고 전통을 파괴해야만 어떤 새로운 자유로운 질서가 가능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급진주의적인 어떤 정치적 실험에 대해서 해겔은 거부를 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작후뱅의 급진주의에 대해서 해겔이 거부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급진적 자유에 대한 열망은 저도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플라톤의 폴리타이에서 나오듯이 급진적 자유의 열망은 화판에서 그림판에서 모든 그림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즉 모든 전통, 모든 역사적 각인들 그런 수동적인 것들을 다 지울 때 비로소 자유가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급진적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급진적 자유에 대한 열망은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기 파괴, 자기 파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왜 실패를 하게 되고 왜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지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역사적 전통, 역사적 경험들을 다 억압적인 것으로 어떤 자유의 이념을 배반하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운 나머지 그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믿는 또 그런 걸 통해서만 비로소
제대로 된 자유와 제대로 된 사회와 제대로 된 제도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망,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헤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겔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삶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꿰뚫어보고 있고, 그런 역사성과 사회성을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동시에 자유의 이념을 실현시키려고 고민했던 그런 철학자로서 저한테는 굉장히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타자의 이중성에 대한 어떤 고민, 또 타자와 자기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헤겔처럼 제가 볼 때는 복잡하게 또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철학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드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조차도 사실 자율성과 의존성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성과 자율성이라고 하는 인과성과 자유의 이율 배반에 대한 칸트의 고민도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헤겔은 어떤 타자에 대한 의존성이 결코 자유의 배반만은 아니다. 인간은 결코 타자와 연계 없이 자기로 기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절대자로서 이성, 우리 권대중 선생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절대정신 역시 타자화를 통해서, 즉 자연과 역사라고 하는 궁극적 원리로서 이성의 타자태죠. 타자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자기로 복귀하는 절대자의 모습을 헤겔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우주는 그러니까 신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자, 이성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여행이자 과정이자 어떤 고난의 이야기다, 이렇게 헤겔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절대자가 자기를 실현시키는 과정 역시 타자 속에서 자기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타자에서의 복귀의 필연적 매개항이 바로 국가요, 가족요, 사랑이요, 시민사회에서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거의 제가 마지막 이제 어떤 핵심 쟁점들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대적 공동체적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의 최고 형태로서, 즉 자유라고 하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연대적인 어떤 삶의 형식으로서 이해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머무를 때 타자와 자기의 어떤 변증법적인 이중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헤겔이 보여주고 있는 건, 또 제가 연대적 자유라고 얘기한 건 바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제가 볼 때 적어도 권리 공동체를 꿈꿉니다. 즉 인간의 사회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배분하는 질서로 되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롤즈에도 마찬가지 그런 시각들이 나옵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책에서 계속 샌델이 롤즈에게 제기하는 반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연대적 자유에 대한 생각이 없고 연대적 의미에 대한 생각이 없다. 즉 자연적 의무, 보편적 의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롤즈한테는. 자연적 의무는 쉽게 얘기하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고요. 보편적 의무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 인격적 권리 주체로서 동등한 차원에서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강조하는데요. 인간의 공동체는 제가 볼 때 권리 공동체만은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헤겔과 더불어 제가 얘기했듯이 인간이 권리 공동체에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풍부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사적 삶의 지평들을 요구된다고 했듯이 바로 연대적인 집합적인 어떤 열정과 일체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와 일체감, 나는 곧 우리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공동체는 항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기억할지 모릅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일어났을 때,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500명에 가까운 그 원전 관계자들이 그 원전 발전소 주위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후쿠시마 원전 가까이 가서 그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를 가동을 중지시키든가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죠. 그렇죠. 권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희생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런데 해겔이 얘기하듯이 특정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공동체와 일체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체감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위기에 빠질 때 자기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흔한 말로 하면 애국심이에요. 가장 흔한 말로 하면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즉 이때의 조국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특정한 공동체가 자기라고 한다면, 즉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특정한 공동체가 없으면 자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와 공동체가 합일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공동체에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목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뭐 벌써 10년 전 300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영화 같은 데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수십만 대군을 그 일정한 조그마한 협곡 계곡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자유시민들이 이겨내는 것, 지켜내는 걸 봤습니다. 뭐 그걸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만 이와 같이 시민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폴리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시민의 자유는 시민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공동체가 없으면 시민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시민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줬던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멸사봉공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슨 국가가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멸사봉공의 원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시민은 시민의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만 시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시민적 자유는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투쟁을 걸고 자기를 삶을 걸고 투쟁을 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고요. 자, 그 정도 얘기를 한 게 거의 어느 정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칸트의 권리공동체 혹은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권리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어떤 권리공동체일 수 있기 위해서도 연대적 공동체로 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과 더불어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역사철학과 법철학입니다만 역사철학과 법철학과 연관해가지고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7분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철학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해결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의 목적은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계속 얘기했던 그런 어떤 자유의 이념의 실현의 과정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겔은 그런 자유의 이념의 궁극적인 완성태가 유럽의 근대 사회에서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겔은 세계사에서 동양을 역사의 시초로 놓고 서양을 역사의 종말, 완성의 위치, 완성의 자리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해겔의 어떤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생각한다면 편협한 유럽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해겔에 환호를 하고 해겔에게 매혹을 당했고 해겔이 타자이듯이 그런 타자 속에서 머무르면서 나종속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이재승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제 해겔에 대한 또 다른 책 이름이 해겔의 정치 철학의 통찰과 맹목인 것도 바로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겔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해겔에게 많은 것들을 비치고 있지만
저는 결코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방식, 즉 비유럽 사회는 어린이 계속 그런 비유를 하죠. 해겔이 어린이 단계, 동양은 인류 문명의 어린아이의 단계, 정신도 마찬가지, 유교도 불교도 도교도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의 정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고, 서구의 충격을 받아서만 비로소 비서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었다 운운하는 것들, 기독교를 통해서만 비로소 서구의 근대성은 꼽힐 수 있었고 모든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념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강력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어떤 악성 변종 중에 하나는 바로 식민지 근대화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릅니다만, 식민지 근대화론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내면화시키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를 통해서 한국은 근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조선사회는 성리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는 정체된 사회, 야만적인 사회, 반문명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낙후된 사회이고, 조선사회는 스스로 근대적인 형태의 자유와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만, 남의 후원을 통해서만, 남의 지배를 받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근대적인 인간과 근대적 문명과 근대적 사회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바로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좀 그런 생각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겔과 더불어 해겔과 대항하면서 새로운 어떤 아시아에 대한 생각, 새로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우리 역사에 대한 생각들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겔이 아무리 위대한 어떤 통찰을 갖고 있는 철학자라 할지언정 결코 우리가 그 정신에, 그 모든 것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해겔적 자율성의 이념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즉 그런 의미에서 타자를 통해서, 즉 이때의 제 타자는 서구 문명입니다. 서구를 통해서 저는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역시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리스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뿐만 아니라 헤로도토스라든가 기타 등등 비극 작품들, 그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이뤄냈던 역사적 성취들 놀랍죠. 또 서구 근대 독일 관념론의 역사적 성취 정말 놀랍습니다. 감탄, 존경, 또 절망을 할 정도로 위대한 역사적 성취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성취를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눈으로, 스스로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어떤 그 삶의 방식들, 사회의 방식들을 일궈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타자 속에서 자기로 귀환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겔과 더불어 해겔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들이 스스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 새로운 철학, 우리에 어울리고 동시에 21세기 문명에 어울리는 새로운 철학이 이 계명대학교에서 꽃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